밥을 이 죄 지은 자 벌 받아야지.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우 변호사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승우 변호사가 좋아하시는 네, 문경 오미자를 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시면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된 그 여러 그 문제점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승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새만금 이 잼버리 이권 카르텔 이거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다들 공직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 새만금 지역 관련해서 군청, 부안군청, 그리고 전북도 도지사님 여러 공무원분들이 사실 현장을 계속 보셨을 겁니다. 그랬겠죠. 예. 지나가면서 새만금 지역 계속 확인하셨겠죠. 네. 뭐 안 가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계속 그 지역에 있다 보면 저기서 잼버리 할 거야. 계속 홍보했을 거고. 그랬겠죠. 작년 연초 계속 뭐 플랜카드 붙고 지역 홍보하고 뭐 손님들이 몇 명이 온다. 뭐 이런 걸 계속 카운팅도 하고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관련돼서 책임지시고 확인하시는 분들도 정말 그 동네에 많이 계셨고. 네. 그러면 계속 최소한 걱정되는 부분을 염려하고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또 그 김에 또 새만금도 이번에 잘 뭐 예산 많이 받아와서 처리하고 있고 그럼 잘 정리해서 마무리 짓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사람으로서 도리 아닌가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 그랬겠죠. 예. 근데 그런 생각들을 전혀 안 하셨다라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조직 구성이 돼 있다 하고 그분들이 또 적은 금액을 받는 분들도 아니고 또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참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행사에 이 정도 예산을 주고 이 정도의 권한을 몰아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관심을 다 받는 그리고 거기에 뭐 대표자로 여성가족부 장관 뭐 이렇게 있어도 사실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태로 해서 다 몰아줘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면 정말 힘들겠다.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나오셔서 그런가 슈퍼 채소를 막 하시네요. 초록별님, 안기선님, 그리고 요리생 쿠키님. 예. 고맙습니다. 요리생 쿠키님은 진짜 우리 이승우 변호사 팬이신 것 같아요. 주원이 아버님 타이 색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알바 쓰시는 거? 예. 부인하고 아기도 부산 내려가 있어서 그럴 경황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법리적인 문제로 좀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잼버리 관련해서 지역 제한 경쟁이라고 하는 꼼수를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한테만 입찰 자격을 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역 제한 경쟁이라는 게 이제 해당되는 그 도 예산이나 지역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그 밖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집행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 소재 기업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제 지역을 묶을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이제 지역 제한 경쟁 관련해서 전북 소재 기업만 참여 가능하다. 이렇게 제하는 건데 사실 지역을 이제 어느 지역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는 사실은 참가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정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기술이나 기능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의도로 지역 경쟁 제한을 묶느냐가 사실은 제일 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발생됐을 때 뭐 이건 단순히 이제 지역 제한 경쟁 이것만 묶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발주하는 시점하고 시점이 너무 촉박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을 왜 이렇게까지 수정해 갖고 여러 차례 올리고 그러면서 막 긴급한 상태를 만들고 이거 일부러 지역 제한 경쟁
조건을 붙이고 수의 계약 만들려고 한 거냐? 긴급한 상황을 일부러 조성한 거냐? 아하, 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 나오는 그 정도 의심 받을 만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영이가 전라북도 지사인데 네.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 제한 경쟁 얘기를 하니까 네. 똑같은 실력이면 네. 도지사로서 지역업체한테 네. 그 사업에 가도록 하는 거는 도지사의 의무다. 다른 네. 데도 다 그런다 이랬거든요. 네네. 똑같은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능력이 다른 거죠. 예.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도급 순위라는 네. 거는 사실은 그만큼의 어떤 사회적 신뢰가 있느냐, 또 시공 관련된 실적이 괜찮으냐, 네. 이런 것들을 따져서 순위가 매겨지는 거거든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표가 다른데 같다. 평가하면 인위적으로 키를 맞추는 거죠. 이런 문제가 되니까 똑같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르지만 지역 기업을 우대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똑같다면 도지사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다 이거죠. 그러면 똑같지 않은데 똑같다고 판단하셨으면 도지사로서 잘못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수의 계약이 무더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수의 계약을 이제 체결할 때는 이제 금액상으로 네. 물건이나 용역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5천만 원이 안 될 때 예.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또 공사라면 2억 정도 되는 이제 공사까지는 가능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부정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하죠. 네, 수의 계약은 공무원들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네, 왜냐면 그 경쟁 입찰하지 않고 예. 나중에 혹시 뭐 돈 받아 먹었냐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것 자체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수의 계약을 하면 그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그 업체 입장에서는 너네 뭐 꿍꿍이가 뭐냐 예. 이러고 언제든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 갖고선 입찰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사실상의 수의 계약 형태로 만들었다. 네. 이런 형태의 신고 고발은 진짜 많습니다. 아하, 네, 예. 이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조항이 금액이 커도 네. 긴급한 계약 체결 필요성이 있을 때, 이게 딱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럼 긴급하게 이것들이 일부러 뭐 이렇게 늦췄나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아니 뭐 예. 그거 금방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금방 그 재정만 집행되면 그건 뭐 며칠이면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거 뭐 네. 금방 하니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아마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혹시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가 이제 특허처럼 특정 사업자 한 명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 네. 이 이제 세 가지거든요. 이 요건 관련돼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참여하기로 한 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선정이 됐고 해당돼서 뭐 시간이 6년이 있었다. 6년이 있는 기간 동안에 재정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다가 작년도에 막 재정 집행이 막 몰아서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를 형태로 계약이 막 무더기로 진행이 되고 또 그 업체 관련돼서도 지역 제한 경쟁 형태로 지역 제한 붙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지역 업체들을 좀 잘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로 언제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기준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잔치하기로 한 날 떡 주문했는데 연말에 옵니다. 이렇게 된 것들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보니까요. 좀 이거 황당하다 수준을 넘어서서 도대체 이분들이 이 공사와 관련돼서 무슨 생각을 한 건가. 그냥 뭐 이건 완전히 막연하고 그냥 좀 일반 시민적 관점에서 드는 생각인데 원래부터 이렇게 잔치에다가 재 뿌리려고 그랬던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정도입니다. 우리 그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는요. 네. 잼버리 대회가 2024년인 줄 알았다. 한 해 연기될 줄 알았다. 아니 원래 2024년인 줄 알았다. 날짜 근데 계산 알고 보니까 2023년이더라. 아 정말요? 예, 그런 유력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 너무 좀 무서운 해석이네요. 네. 여기 수의계약 관련해서 네. 아파트는 300만 원 이상 물품이나 공사는 무조건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성환원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렇고 아까 이제 말씀 나왔습니다만, 네. 그 잔칫날 그 주문한 떡이 연말이나 오는 이런 일이
이게 뭐 여러 건이 있어요. 예.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계약서 쓸 때 되게 언제까지 준공한다는 걸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잼버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것도 모르고 계약을 했을 리는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일단 계약서를 전혀 안 봤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머리에 스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도장 갖고 가서 찍게 해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날짜 관련돼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2024년설 네. 자체가 유력하게 나오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네. 아니면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했다라고 봐야 되는지 전혀 해석이 안 되고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뭐 뒤에서 좀 더 말씀 나누겠지만 좀 이게 국가 세금 빼먹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까지 계약을 써놓은 것인가, 네. 아니면 면피 조항을 일부러 넣어준 것인가. 아하, 예. 공사 기간 자체가 특정돼 있고 언제까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 기간에 못 맞추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네, 이런 페널티를 다 받게 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조항들을 먹지 않게끔 조항을 일부러 준 것인지 네. 이것들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감사가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덧붙여서 조직위원회가 내년 6월까지인가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잼버리는 끝났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예. 백서 만드는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기간을 많이 주면 네. 충실한 백서가 나오고 관리와 관련해서 백서 쓰는 조직만 남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굳이 전체 조직을 남기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로 그 우리 고성국 TV 그 애청자 분 중에서 뭐 말씀 주셔서 저도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네.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다 지어서 입주 끝나고 정리할 것도 없는데 청산법인 단계로 수천억 재산을 관리하면서 월급 받고 소송하면서 변호사들 돈 나눠주고 네, 이렇게 네.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렇게 해서 하는데 조합원들은 뭐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본인 그렇지. 개개인한테 돌아올 돈이 큰 돈이 아니고 네. 모여 있으니까 큰 돈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계속 고여서 계속 들러붙어서 이렇게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랄까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좀 불안감, 미안함 뭐 이런 게 없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일종의 관행인가요? 여기저기 막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뭐 속칭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빨대 꼽고 예. 꿀 빤다 이런 표현 저는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 그런 게 좀 많이 줄어야 엉뚱하게 돈 흘러나가고 낭비되는 것들이 네. 적어지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원래 이게 그 관광 레저였는데 네. 농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네네. 농지로 변경을 해야 농지기금을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래갖고 농지기금 끌어당겨서 한 1,800 정도 네. 쓴 다음에 다시 관광 레저로 돌리면 되지. 예. 이거 이낙연이가 총리 때 직접 지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 2015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예.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네.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 그 배임입니까? 네, 배임행위로 해갖고 2015년 대법원 판결인데요. 피해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예. 되는 걸로 해서. 그러네요. 네, 자기네 기금이 나간 거니까. 그렇습니다. 농경지로 쓰겠다고 하고 이 특정 정책 목적 기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이 정상적으로 농지로 쓸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렇죠? 나중에 레저용으로 바꿀 거예요.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 농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농지로 조성을 해서 돈 썼고 조성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편법으로 전용하겠다. 그거를 국무총리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천하에 공표를 하고 일이 진행된 것처럼 예.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는 배임 관련해서 특가 배임이면 굉장히 큰 범죄고요. 이 9월 국가에서 이런 정책 목적 조성 기금을 이런 식으로 전용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농지와 관련돼서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상에 아직 우리 명문 조항이 있는 이런 형태고 작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한으로 농지법 위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고요. 그렇죠. 예. 뭐 농막 갖고도 사실 얼마 전까지 엄청 많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작은 것들 갖고도 크게 처벌받고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받고 처벌받는 분들도 그렇게 많은데 국가가 앞장서서 농업 관련되는 이 농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바꾸서 영농 규모를 적정화하겠다. 그런데 어렵게 모은 자금 아닙니까? 예. 농어촌공사가 뭐 얼마나 많은 대단한 돈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돈을 이렇게 편법에서 사용해서 쓰고 그 문제와 관련해 갖고 다시 레저 용도로 전환하고 새만금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배임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낙연이가 이게 제대로 걸린 것 같으네. 지가 떠벌렸으니까. 그러면 네. 이거 문재인이한테 보고 안 하고 총리가 정결을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예산이 1,800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국무회의에 다 상정이 됐겠죠. 네, 저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최종적으로 정책 집행과 관련돼서 예산 집행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네. 국무회의 과정에서 대통령께 다 보고가 됐고 해당되는 등에서 행정적으로 정리가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낙연이가 지가 이제 자랑스럽게 자기가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네네. 그러면 그 제안이 만약에 국무회의로 올라가서 예. 함께 그 국무회의 멤버들인 국무위원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네. 또 문재인이도 다 보고받고 네. 좋은 아이디어네 네. 해서 했다 그러면 이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사건으로 그렇게 문제됐던 게 네. 특별활동비로 예. 박근혜 대통령 문제됐던 구조 아닙니까? 네, 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프레임을 적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정 목적으로 정해진 기금을 그것도 네. 국가 직접적인 국세로서 나가서 농어촌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목적 정책 기금을 예. 이렇게 쓴 거거든요. 아하, 이 예. 문제에 대해서 전 정부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랄하게 공격을 했는데 네. 돈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왜 다른 형태의 판단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얘네들 크게 걸렸네. 아니 근데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냥 지가 지 자랑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데 네. 농지로 바꿔서 농지 기금 갖다 쓰고 네. 그다음에 다시 내조용지로 바꾸겠다. 이거 거기 많이 보시는 프레임 아닙니까? 백현동 뭐 이런 그러네. 데서 그렇죠? 예. 네. 종상향하고 뭐 네. 변경시켜 갖고 이렇게 하면 되네. 네. 이런 사고 방식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게 여가부가 전북도나 조직위로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전북도와 조직위로 예산을 주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들이 예산을 안 써요. 그 되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진짜 이상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돈을 주겠다 신청하면 가져갈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준비만 되면 지급할 돈들이 다 셋업이 돼 있는데 네. 돈을 안 쓰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전북도 같으면 재정 대립도가 높은 이런 자치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럼 재정 집행 관련해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최초에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집행을 했겠죠. 네. 전체에 관련돼서 새만금 지역도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금이 부족해서 농지 기금까지 갖다 전용해서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런 상황인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2021년도, 2022년도에 들어서서야 예산 집행이 막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제대로 수립도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예산 받아놓고 0% 한 푼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을 따는 데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네. 중요한 어떤 사업이다. 네. 그래서 맨날 연말 가까이 되면서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을 따는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항상 네. 이 관련돼서 저는 이제 고민되는 게 그 국고등 손실죄라는 죄가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보면은 회계 사무 관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회계 책임자라는 건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해 보지만 네. 대표가 결정하면 따라서 그냥 집행하는 존재지. 네. 대체로는 그걸 횡령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제가 또는 저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악의적인 판단을 하거나 또는 국고를 손실시키려고 하거나 회사 재정을 손실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할 때 큰 규모의 배임 행위를 하거나 손실 범죄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처벌을 하지 않고 근데 막상 국고등 손실죄에 관련돼서 처벌 규정을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으로 손실을 일으킨다라고 하게 되면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관련돼 갖고 과연 회계 사무 처리자로서 그냥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관리자 정도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만 문제가 있느냐? 그것도 이렇게 관리를 할 정도면 그 이상에서 탑에서 이와 같은 국고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정책 결정자에 네.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조항 자체가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잖아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99회의 잼버리 관련 외유 예. 출장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더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네네. 그런데 그 대부분 이제 전라북도나 부안군, 예. 뭐 또 조직이, 예. 또 새만금 개발청 뭐 예. 이런 쪽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잼버리 대회가 열린 적도 없는 나라에 간다거나, 그건 좀 저도. 또는 뭐 크루즈 무슨 연구와 연계해서 간다거나, 네. 또는 심지어 저 손흥민 경기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그 왜 가는 거지?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죄송한 말씀인데 잠깐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일정을 갖고서는 네. 이제 출장 가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텐데 여행은 무슨 여행? 밥 먹는 것도 정신 없어서 그 동네 갔다 왔긴 했는데 네.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갔다 왔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지인 중에도 해외 출장을 1년에 반 정도 다니는 지인이 있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전 세계 안 가본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저는 이제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못 가니까 막 물어봐요. 네, 그럼 이 사람 하는 말이 똑같아. 네. 아, 공항은 어떻게 생겼고 그렇죠. 호텔은 어떻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를 어떻게 보냐는 거야.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스케줄을 이렇게 빡빡하게 짜고 예. 어떻게든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예. 미팅을 하고 성과를 거둬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요. 당연하죠. 예, 외유적 성격으로서 어디서 놀고 뭐 손흥민 경기를 직관하고 뭐 그다음에 갔다 왔는데 무슨 여행을 잊지 못한 이런 표현을 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사실 볼 수가 없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구 아니면은 차 타고 이동했던 거, 그다음에 공항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중간에서 또 계속 자료 훑어보고 이거 관련해서 미팅할 때 무슨 부분을 좀 체크해서 와야 될까, 어떤 것들을 좀 놓치지 않도록 질문을 뭘 해야 될까 확인할 거, 받아와야 될 것들, 자료들 뭐 이런 것도 따지느냐고 사실은 계속 바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내용 관련해서 서로 같이 갔던 사람들끼리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점심이나 저녁 먹으면서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고 토론하는 게 사실 출장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 축구 경기 가서 보는 정신이면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가격이 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는 왜 갔는지 이번에 폴란드 돼서 미리 갔다 오신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음번이 이제 폴란드 잼버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예측해서 갔다 오신 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출장 가는 것들도 국고 손실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정복 주사파 정권 생각하면 네. 보세요. 저 김정숙이 여행 다닌 거,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타지마을 가셨던 예. 거. 예. 이재명이 뭐 요트 타고 다니고 골프 치고 그걸 공무원 데리고 무슨 출장이라고 갔다 온 거 있잖아요. 네, 세금으로. 예,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가깝게 지낸 고 김문기 씨 모른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봐도 민주당 정권이나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국민의 혈세가 들어온 돈을 쓰실 때 다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무섭게 쓰시더라고요. 네. 그냥 쓰시더라고요. 펑펑 그냥 솟아오르는 그 샘물 퍼쓰듯이 예. 돈 쓰시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네.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냥 무한정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올 돈이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외유성, 네. 이게 출장이라는 이름만 걸고 실제로 놀러 갔다 왔다 네. 하면 이건 어떤 죄에 해당됩니까? 지금 이게 사실 처벌 조항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외유성 출장이라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출장을 가긴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엉망으로 하고 온 거죠. 그러네. 네, 그렇죠. 가긴 간 겁니다, 사실. 예. 업무 일정으로 공식 일정으로 잡아서 누군가를 안 만난 건 아니에요. 하루에 한두 명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무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 마치 등기사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출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사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니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월급 받는 게 꼭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형태로 일부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공직 윤리의 강령에는 벗어나는 행동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외유성 출장을 가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공무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공표할 수 있게끔 해서 해당 기관에서 좀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표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안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법적 처벌이 어렵다 하더라도 네네.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모럴 해저드이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예. 공개는 하자.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나서 예. 이런 내용들은 좀 공표가 돼서 계속 그 공시된 상태로 알겠습니다. 게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가 뭐 부끄러운 건 국민의 몫이냐 그러고 느닷없이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데. 노이즈 마케팅이다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김관영이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 그러면서 뭐 머리를 3초간을 숙였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초도 세셨군요. 예, 네. 3초간을 머리를 숙였는데 그래놓고 하는 말 중에 보면 네. 잼버리를 이용해서 수십조 SOC를 구축하려고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이게 사과하는 자리에서 국민 협박을 하고 나섰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강경 대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관련돼서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예. 이제 법정에서 오랫동안 네. 달궈질 텐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네. 관련돼서 새만금을 조성할 때부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었고 뭐 필요하다 아니면 갯벌을 보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재정을 새만금에 갖다가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관련해서 활용 용도가 불분명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전북도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지역이었죠. 네. 그래서 국가 재정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고 네. 거기에 명분이 필요했을 때 잼버리도 하나의 명분으로 작동을 했던 것도 분명한 문제입니다. 네. 자, 근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허위라는 것인지 허위라고 단정지어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선언하면 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좀 구체적인 액션을 보여주시면 좀 강경 대처. 네, 실제로 강경 대처를 하셔서 고발이나 고소를 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진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허위는 아니고 뭐 허위가 맞고 이런 부분이 따져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김관영이한테 행동하라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주문하셨습니다. 실천하는 자,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이 정진석 의원에 대한 그 노무현 명예훼손 재판에서 판사가 검사의 벌금 500만 원 구형을 제치어 놓고 네. 징역 6개월을 선고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징역형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사에게 우리가 재량을 준 거니까 네. 이 문제만 갖고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제가 표현 중에서 제일 좀 어렵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다. 라는 명시적인 표현입니다. 네. 근데 전직 대통령이 공적인 인물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그 판사 판결문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당시란 말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제가 논평을 했어요. 네. 당시 노무현과 김정숙은 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네. 대통령 때 받았던 월급의 90%를 받고 있고 네. 대통령 경호실 법에 의해서 네. 대통령 경호실 경호 요원들로부터 경호를 받고 있었다. 네. 그런데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네. 그걸 더 넘어서서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사실은 5년 단위로 네.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네. 어떻게 보면 시대의 아이콘이다라고 볼 수가 네, 네. 있죠. 그래서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도 노무현 정부 네. 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라고 자기들이 불렀으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써서 역사적 기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 겁니다. 100년, 200년 전에 또는 뭐 조선 말에 있었던 개화기 때 있었던 분들도 사실은 공적 인물로서 지위를 인정받아서 여러 가지 역사적 비평이나 비판이나 당시에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느냐.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입니다. 평가를 받고요. 비난받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받고 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비판과 비난과 찬성과 다양한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역사적으로 실제 한 시대의 획을 그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공적 인물이 아니다. 라고 평가를 받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도 정치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인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네. 찬양일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난 일색으로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라서 저는 이 표현 중에서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표현은 저는 부당하다.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판사님 본인에 대한 생각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본인 평가 그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많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도덕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표현을 했었던 상태인데 뇌물 사건으로 피의자가 되고 또 조사받게 되고 실제로 금품 관련돼서 돈을 받았다. 또 박연차 회장 관련돼서 문제가 막 터지면서 그분의 막 진술이 구체적으로 막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시계를 받았고 그 시계를 뭐 유시민 씨 말에 의하면 부부싸움 하다가 부셨다. 뭐 이렇게 해갖고 했던 것처럼 뭐 던진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막 논두렁에 갖다 버린 건 아니다. 네, 아니다. 그 안에서 화를 내서 망치로 부셨다. 뭐 그런 얘기 나와서 두 분 사이의 상황에서 부부싸움이 크게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본인 개인적으로 받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어떤 회한과 부끄러움과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건 표현이 약간 거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강경하게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좀 고민이 항소심에서도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다 이러잖아요. 검사는 기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근데 이 판사이자는 판결문보다도 그 SNS에 정치적 생각을 주장하는 쪽에 굉장히 열심히였던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성향이 아무래도 SNS에 판사 임명된 후에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이런 근거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대법원이 판사가 예전에 뭐라고 했건 지금 판사가 판결하는 그 자체만 놓고 봐야지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결만 놓고 봐도 황당하고 이 판결이 도대체 이런 황당한 판결이 왜 나왔을까?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좀 형이 좀 무거운데 그러나 뭐 상식선에서는 조금 무겁게 나왔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형이 있는가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라는 몰상식한 판결도 있잖아요. 이 몰상식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도대체 이자가 왜 이래 하고 따져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자가 옛날에 이런 거를 썼네. 판사 임명된 다음에도 이랬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 아니 뭐 이 판사 직접 찾아가 따져서 묻는 거를 대법원이 허용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판결을 쓰는 판사는 결국은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당하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법정이라는 것이 사실 과거에는 광장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판결 선고가 된다면 그 판결문이 광장에 게시됐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판 과정을 지켜봤을 것이고 게시된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다시 했을 겁니다. 그런 절차를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유독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해당되는 사안 관련돼서도 판결문이 지금 정식으로 공개된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해갖고 법적인 판단을 받고 하는 문제가 예외적으로 발생한 것이죠.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 배경에는 판결문이 공시되거나 공개되지 않는다라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개되는 글을 작성하시거나 박사님처럼 공개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송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을 함부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는 문제가 되고요. 평가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법관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법관윤리강령 있죠. 거기에는 이 판사는 해당이 안 됩니까? 법관윤리강령 관련돼서 이 현재 상태를 갖고서는 윤리강령 위반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리강령 관련해 갖고는 사실은 어떤 부당한 판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성향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근거 규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판사의 판결은 이미 그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몰상식한 판결로 우리 국민 다수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이가 그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지금 이게 쟁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인지장애가 있다고 지금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있네요. 나는 인지장애가 있어서 진짜로 그 사람을 기억 못했어요. 이 주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너무 창의적이라서 네. 근데 인지장애가 있고 선택적 기억장애가 있는 분은 사실은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받지 않을까요? 예. 그 대통령의 어떤 심신상의 그런 건강 상태 이게 국가 기밀로 다뤄질 정도로 네. 중요한 문제고 그게 대선 쟁점이 되는 것을 미국 대선에서 많이 봤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본인 재판에서 만난 사람을 잘 기억 못한다. 인지장애가 있다. 임명권자 돼야 될 분 아닙니까?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임명합니까? 장관 임명하고 그 다음날 인사하는 누구시죠? 누구세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네, 하여튼 아니, 그럴 것 같은데.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이러시는 건지 진짜. 이재명의 선거 전략, 재판 전략이 네. 차라리 장애가 있다고 하자 감옥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뭐 이런 겁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이제 안 그래도 심신의 장애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있지도 않은 이런 심신의 장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네. 불가피하게 이제 그 정신과 전문의를 동원을 해서 네. 실제로 이와 같은 장애가 있는지 이제 해봐야 되는데 네. 보통 한 달 정도 가둬놓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 며칠은 못 하겠습니까? 뭐 역사상으로 보면은 뭐 손빈 같은 사람은 몇 년 동안 거짓말해서 방연한테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맞아. 예. 미친 척 해갖고요. 그런데 뭐 한 달 정도는 이렇게 가둬놓고 감정을 해야 제대로 된 어떤 장애가 있는지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이지 잠깐 얼굴 보고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소명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번 재판은 기억이 나시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걱정되는 그런 판사 얼굴 누구세요? 그러고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 정도는 아니시겠죠. 예. 전 이렇게 주장하시는 까닭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 이화영 재판의 그 김영태라는 그 민변 창립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태라는 자가 완전히 재판을 파행을 시켜버렸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감치시켰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네. 감치. 판사님이 마음이 착하신 거죠. 감치는 저 구치소에 잠깐 가둬두는 거. 네, 감치 재판을 하게 돼. 네, 감치도 재판을 합니다. 변호사들 중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래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물론 감치 권한을 막 남용하는 것도 문제가 돼서 사법재판권 남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재판을 파행시키면서 피고인은 난 이렇게 진술하겠습니다. 그 변호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변호사가 17명 중에 한 분. 이제 난 이분하고는 안 하겠다라고 해갖고 배제됐고 아내분도 저번에 나와서 법정에서 한번 큰 소리 치고 막 부부싸움을 법정에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자들 다 보고 있는 그 신성한 법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 출석도 안 하시던 변호사님이 나오셔갖고 법정에서 막 그렇게 뭐 이거 의견 이렇게 되고 증거 능력 이렇게 되고 진술 관련해서 막 막고 재판 절차 공전시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면 이화영 씨 본인의 재판이잖아요. 변호사 재판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해임되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네. 나가세요. 그럼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라는 사법집행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피고인 본인이 저는 저 변호사님 싫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 변호사니까 난 여기서 이렇게 할 거고 난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행패 부릴 겁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판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쥐어 박으면 안 되니까. 감치해야죠. 네, 감치해야죠. 네, 감치해야죠. 네.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이 묻지마 흉기난동에 이어서 네. 지금 뭐 모방 범죄 그리고 이 SNS의 살인 예고글 이걸로 정말 막 뒤숭숭하거든요.
무기형 중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 해야 되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교정 시설이 부족합니다. 예, 구치소, 교도소 새로 지었다는 얘기 들으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없어요. 워낙 이게 혐오 시설이라 짓기가 어렵대요. 네. 그래서 이제 지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고려해서 좀 친화형, 그 지역 친화형 교도소를 짓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실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지어졌던 교도소를 제가 기억하는 게 서울 남부교도소가 천왕동에 있습니다. 근데 천왕동 지구 자체가 공원화되고 여러 가지 무슨 이제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막 붙어 들어가면서 지역 자체에서 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고, 실제 구치소나 교도소가 있을 때 해당 그 공간 자체가 우범 지역화된다라고 우려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실제 그 지역은 우범 지역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삼엄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돼서 먼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추진할 수가 있고, 신설 추진했을 때 현실적으로 교정 또는 교정 공무원들 활동이나 또는 그 교정시설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짧게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YTN이 뭐 분당의 묻지마 칼부림 보도를 하는데 그럼 뒤에 화면에는 자료 화면이 뜨거든요. 네네. 자료 화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이 한 10초 가까이 떴어요. 네네. 이동관 후보 측에서 이건 고의성이 있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실 가능성이 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생방을 몇 번 나가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고 모니터를 한 명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러 사람이 계속 체크하고 있고 한 번만 실수를 해도 카메라가 확확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초 단위로 자료화면 준비합니다. 그러니까요. 다 또 백업할 플랜 B, C, D 다 있지 않습니까? 전환시킬 수 있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환시킬 수 있는데 10초 동안 그렇게 띄워놓고 방송이 계속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의도가 있다라는 판단을 받을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가 전해주는 뉴스는 이제 묻지마 흉측한 범죄입니다. 자막도 그래요. 그런데 자료 화면은 이동관 후보자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실수였대도 있을 수 없는 실수지만 만약에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아주 사악한 의도가 있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10초라는 시간은 생방송에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제가 좀 방송을 우리 이승우 변호사보다 좀 오래 했잖아요. 이런 10초 사고라 칩시다. 의도가 없고 그냥 그야말로 기술적 사고다. 본부장 사표 낼 사고입니다. 당연하죠. 본부장 사표 낼 사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련돼 갖고 실수라도 개인들도 사실은 그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사진이 잠깐 나가도 순간적으로 캡처를 다 하거든요. 그런 피해가 또 2차, 3차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계속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도 순간 누가 받겠어? 하지만 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10초라면 진짜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짧게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께서 노력하셔서 빛을 회복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공포가 됐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이제 태극기를 개항을 하고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또 저보다 더 국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또 나라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휴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제가 연합뉴스 TV에 출연하는 날인데 8.15 건국절 또 8.15 광복절이라서 휴일은 방송이 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빨리 마무리하고 광화문으로 나가겠습니다. 10시부터는 민주화운동 동지의 발기인 대회, 시청의 그 시의회 의사당, 서울시의회 의사당 앞에서 지금 아마 시작됐을 것 같은데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1시 전부터는 1시부터 열리는 주사파 척결 이재명 문재인 구속을 위한 자유파 국민대회 참여하고 또 취재하고 오겠습니다.
아미고 셔츠 그리고 아미고 모자 쓰신 분들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가 있어서 참 반갑던데요. 우리 아미고 회원들께서는 셔츠나 모자 꼭 입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광화문 현장 취재한 영상 저희들이 돌아와서 바로 편집해서 오늘 저녁 9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이승호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 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